굿바이 알. 전경린 소설. 문학동네. 막연한 각오. 선경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손바닥이 안구를 누르자 어둠 속에 사금파리 같은 얇은 빛들이 돋아나 어지러이 명멸했다. 홍콩에서 일하는 조카는 두어 달에 한 번, 대개 일요일 밤늦게 전화를 했다. 여행을 다녀온 뒤 몇 차례나 통화를 했는데도 조카는 이제야 그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오유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선경과 오윤이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온 지 8개월이 흐른 뒤였다. 그 애엔 이모가 그런 진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혹은 단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눈을 뜨자 오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두 손바닥 안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윤은 여행 전에도 후에도 무신론자였다. 빅토리아 피크 트램을 타러 가던 길에 마주쳤던 노란 벽의 성당에 관해서는 여행을 다녀와서 찾아보았다. 성 요한 성당.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로 영국 성공회의 예배당이었다. 성당 내부는 무엇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것 없이 소박하고 환하고 고요했다. 가장 오래된 원형이란 그렇게 우리의 눈에 당연하고 조화롭게 이미 스며들어 있었다. 성경은 중앙통로 양편에 놓인 반지르르하게 길이 든 갈색 나무 벤치들을 쓰다듬어 보았다. 나무의 감촉조차 무른 듯했다. 뒤쪽에 달린 좁다란 기도대 위엔 표지와 책갈피들이 달아서 부푼 성경과 찬송가 책들이 드문드문 놓였고 벤치 아래 바닥엔 속이 푹 꺼진 무릎 쿠션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선경은 당장 무릎을 꺾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애써 관광객다운 덤덤한 자세를 유지했다. 오윤이 첫 줄에 벤치로 들어간 것은 한순간이었다. 선경이 햇빛이 비쳐드는 연문 쪽으로 나가려다가 무심히 뒤돌아보았을 때 오윤이 돌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기도대에 올렸다. 선경은 환영을 보는 듯했다. 오윤의 몸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깍지 낀 10손가락의 마디들이 툭툭 붉어졌다. 오윤은 때로 신을 부르고 싶을 만큼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어려워 종교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선경은 자신 앞에서 오윤이 그 무엇을 위해서든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헐벗은 마음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선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심장의 통증을 느끼며 오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앞날이 창창한 27살의 무신론자가 제 어미 앞에서 무릎을 꺾을 만큼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 사회생활을 앞둔 각오나 두려움,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 선경의 관절염 같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그런 것은 무신론자의 기도와 어울리지 않았다. 사랑이란 그 마음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마음은 금고 속에 잠겨있는 비밀 서류 같았다. 다음 날 마카오의 아마사원에서 선경은 재단에 향을 피우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오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여행 동안 선경은 말을 참고 견뎠다. 오윤이 스스로 하지 않는 말을 굳이 끄집어내지 않았다. 오윤이 혀 밑에 감추고 있는 말들이 너무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혀 밑에 감춘 나비 한 마리를 뒤늦게 유리가 풀어준 셈이었다. 이모와 윤희가 마카오 오기 얼마 전에 윤희 아버지가 말기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모에겐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는데 다행히 회복되고 있나 봐요. 매월 초에 같이 사는 여자분과 서울의 병원에 검사하러 다닌대요.
윤희도 그때마다 병원에 가고요. 유리가 선경 모자에게 여행을 제안했을 때는 오윤이 입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직후였다. 오윤에겐 회사 연수에 들어가기 전 2주 정도의 시간이 생겼다. 선경은 면역체계 이상이 생겨 관절염 진단을 받고 조기 은퇴를 해서 두어 달 쉬고 있을 때였다. 선경은 통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유리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유리의 초대는 세 사람의 인생이 기적적으로 아귀가 맞으며 생겨난 기회였다. 유리와 오윤과 선경이 3박 4일을 맞출 수 있는 틈은 다신 없을 것만 같았다. 취업 준비 기간에 선경의 집에 들어와 지냈던 오윤이 회사 근처로 방을 얻어나가는 대로 선경은 오래 알고 지낸 정문과 재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오윤은 이제 직장에 얽매인 몸이 될 것이었다. 아마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직장에 좀 익숙해지면 결혼도 할 것이다.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길 것이고 직장 업무와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육아와 가사와 부부 생활에서 비롯되는 온갖 일과 관계에 쫓겨 세상이 핑핑 돌아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윤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선경은 관절염과 당뇨를 앓고 면역 관리를 하며 늙어갈 것이다. 어쩌면 정문과 함께, 또 어쩌면 홀로. 8년 동안 알고 지낸 정문은 살림을 합치자고 하지만 선경은 도무지 결심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의 관계는 달라질 게 없었다. 한 공간을 남자와 섞었으며 그가 차지하고 분출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고 또 자신에게 정문이 필요하다 해도 정문에게 병든 자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말수가 적은 정문은 우리 모두 늙고 병든다고 말했지만 선경은 그런 일이라면 차라리 따로 살며 겪고 싶었다. 막상 출발하는 날이 되자 오윤은 여행의 변수들을 전부 제 몸에 짊어진 듯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기대가 일제히 스트레스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선경은 오윤의 예민하고 불안정한 신경증을 자기 몸처럼 느꼈다. 혹은 선경의 신경증에 오윤이 저절로 공명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아침이었다. 오윤이 휴대폰 유심을 교체하러 위층에 다녀오는 사이에 선경은 건강염려증이 발동해 약국을 기웃거리다가 마시는 일회용 링거를 발견하고 소화제와 진통제와 함께 구입했다. 어느 순간 바닥물을 막연한 공포를 느낄 때는 자신이 공황장애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불면증도 진행 중이지만 수면제는 사지 않고 버텼다. 가방 안에는 이미 관절염 약과 온갖 건강 보조제가 가득 들어 있었다. 다행히 새로 바꾼 약은 잘 들었고 통증도 미미한 상태였다. 선경은 두려움과 기대로 부푼 채 공항 로비의 바닥을 다져 밟으며 제자리 걸음을 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느릿하게 따라가는 선경에 비해 모든 일을 떠맡은 오윤은 계속 서둘렀고 무슨 일이든 미리미리 하고 정확한 장소에 먼저 가서 대기하려고 했다. 그 바람에 출국 심사를 통과해 식사를 하고도 거의 1시간을 탑승구 앞에서 기다렸다. 오윤은 학교에서 간 단체 여행이나 간단한 패키지 여행이 아닌 사적인 여행은 처음이었다. 오윤이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마카오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일이 꼬였다. 마중 나오기로 한 유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불통이었다. 선경과 오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도착층에서 기다려야 했다. 유리가 자기 초대라고 생색을 내며 호텔을 예약하고 돈을 지불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홍콩 달러를 넉넉히 준비할 테니 카드만 들고 오라고 당부했기에 생수 한 병도 사 마실 수가 없었다. 마카오 공항 편의점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았다. 갈증을 쉽게 느끼는 오윤은 전화를 계속 걸었다. 마카오 공항은 그저 중국의 작은 지역 공항의 모습이었다. 도착층은 관공서의 큰 강당 같았고
벽과 붉은 안내판에 적힌 크고 사나운 글자들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남자들은 대체로 몸과 체격이 둥글고 조심스러우며 겸손해 보였고 여자들은 거침없고 활달해 보였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어린 여자들과 너무 짧은 치마나 어린 옷차림을 한 중년 여자들이 눈에 띄었다. 간혹 대놓고 금장식과 명품으로 부자 티를 낸 중년 여자들과 대담하게 노출한 젊은 여자들이 지나다녔다. 체격이 큰 여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유리이기를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언니의 딸인 유리는 대학에 입학해 1년 동안 성경의 집에 얹혀 지냈었다. 제 엄마가 죽고 2년쯤 지난 뒤였다. 형편이 나빠 학자금을 대출했고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하며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를 통학했었다. 방세를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에 시달려 지치는 것보다 공부에 매진해 빨리 취업하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었다. 유리는 졸업 후 몇 번 회사를 바꾸다가 영국계 쇼핑몰 회사에 홍콩 지사의 자리를 잡았다. 선경에게 유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달콤했다. 여행이 끝나면 유리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시간이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이 될 거라고 상상했다. 오윤이 다른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곁에 붙어 있었다. 별달리 하는 일 없이 곁에서 온 몸을 비비적거리며 함께 있는 것이 어린 시절 후로 얼마만인지 까마득했다. 선경은 여행 내내 가능하면 그렇게 오윤을 잡아두고 싶었다. 비행 중에도 오윤은 아이패드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했다. 취업 준비하며 집에서 지낸 반년 동안 주로 도서관과 독서실에 나가 있었고 어쩌다 집에서 쉴 때도 선경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조차 얼마 견디지 못했다. 공원 산책도 마지못해 했고 함께 밥을 먹고도 설거지를 하면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가 눕거나 게임을 했다. 더구나 여자친구가 생기자 데이트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오윤에게 여자친구란 선경에게 선을 긋기 위한 공공연한 알리바이 같았다. 1시간이 지나 마침내 커다랗고 튼튼한 유리가 나타났을 때 선경은 놀랐다. 170cm 키의 과체중이지만 지나다니는 마카오 여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제된 모습이었다. 피부는 고왔고 명품 코트와 백에 굽낮은 검정 펌프스 스타일이 차분하고 조화로웠다. 오윤이 짜증을 폭발시키는데도 선경과 유리는 서로 끌어안고 빙빙 돌며 호들갑을 떨었다. 유리는 무슨 일인지 시간을 착각했다고 했고 오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성마르게 따졌다. 씩씩하고 낙천적인 유리는 하하 웃었다. 유나, 너는 여자를 몰라. 여자들은 그런 일이 다반사라고. 더구나 오늘은 일요일이잖아. 오윤은 거기서 여자가 왜 나오고 일요일이 왜 나오냐며 그따위 정신으로 어떻게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받느냐고 빈정댔다. 유리는 한국에선 안 되지만 외국 회사니까 되는 거야. 여긴 여자들이 간혹 정신이 나간다는 걸 이해하더라고. 나 정도면 준수해. 라며 맞받았다. 오윤은 막 나가는 보살 같은 이라고. 너를 믿고 환전도 안 하고 여길 도착하다니. 내가 또 당했어. 라고 투덜댔다. 4살 차이가 나는 오윤과 유리는 어릴 때부터 자주 얽혀 몸싸움까지 하며 자라 둘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경은 이미 잘 알았다. 오윤이 착하고 마음이 깊으며 예의 바른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던 선경에게 유리는 몇 번이나 혀를 내밀며 경고했었다. 이모는 잘못 알고 있어요. 윤희는 이모 앞에서만 그래요. 자신이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만요. 하지만 선경은 근성을 믿었다. 오윤은 근성이 좋은 아이였다.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페리 터미널 근처에 자리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선경은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호텔은 바닷가에 놓인 정교하고 거대한 새장 같았다.
선경은 그것이 웅장하면서도 여성적인 포르투갈 스타일이라고 여겼다. 휴가를 위한 호텔이란 현실을 완전히 잊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게 선경의 규칙이었다. 그 호텔은 충분했다. 선경과 오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유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흘을 묵는 동안 오윤은 일정을 마친 밤마다 수도꼭지가 금색으로 도금된 19세기 스타일의 욕실에서 사자발이 달린 도자기 욕조에 몸을 담그고 생목으로 랩을 했다. 물이 찰박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윤의 목소리가 욕실과 침실 사이의 창을 통해 울려 나올 때 선경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귀로 듣는 것만 같았다. 저 애가 노래를 부르네. 윤희는 기분이 최상일 때 괴상한 새소리 같은 생목소리가 나와요. 선경과 유리는 케이크를 핥아 먹으며 속닥거렸다. 제 아빠와 있다가 12살에 내게 왔을 때 5분, 10분마다 오줌을 누웠어. 불안, 초조, 조급증, 강박증이 심했지. 저만큼 잘 자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맞아요. 그랬어요. 같이 여행 갔을 때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가져가야 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엔 페트병 하나를 다 채웠어요. 내가 뒷좌석에서 이모의 봄코트로 커튼을 쳐주었는데 12살이나 된 사내아이가 그러고 있으려니 창피하니까 또 얼마나 신경질을 부려대던지. 동백꽃 보자고 선운사까지 내려갔지. 맞아요. 동백꽃. 선운사 동백꽃은 다 졌지만 서해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나 실컷 봤죠. 성경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윤희도 때론 이상했지만 이만해서 정말 고맙다. 나도 한땐 비행청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와 이모가 팔을 더 느려 안아주어서 엇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 네 아빠와 난 겨드랑이를 찢어가면서 아파하면서 계속 팔을 느렸지. 이모는 이젠 이모부, 그러니까 윤희의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 그렇게 되었어. 그렇게 되고 나서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알겠더라. 자기 인생 전체를 수렴해 현재를 살기 위해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 난 내가 나의 원수인데. 그 말에 성경은 몸을 젖히며 웃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유리야, 너 진짜 보살 같다. 성경은 웃다가 탁자 위에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유리가 케이크 상자를 잡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날은 유리의 생일이었다. 짐을 풀고 구시가지로 나가 세나도 광장 우체국 옆 계단가에 있는 포르투갈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성 도밍고 성당으로 이어지는 세나도 광장을 둘러본 다음 성당 곁 포르투갈식 모자이크 타일이 깔린 광장의 벤치에 앉아 중국풍 분수를 감상하며 쉬었다. 그러는 동안 유리와 오유는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덜어는 어딘가로 전송했다. 셋이 너무나 닮았다는 반응들이 돌아오자 오유는 불쾌해했고 유리와 선경은 흡족해했다. 어묵 골목으로 내려가 중심도로의 택시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빵집에 들러 생일 케이크와 빵을 골라 나왔을 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밤의 거리는 실타래같이 늘어뜨린 조명으로 축제처럼 반짝거렸고 바닥은 매끄러운 흰색 포르투갈 타일이 깔려 있어서 걷기 좋았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오자 행인들은 우왕좌왕 몰리다가 어딘가로 빠르게 흩어져 갔다. 택시 정류장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선경 일행의 순서가 왔는데도 택시기사들이 손을 내저으며 다음 손님들을 태우고 가버렸다.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차가운 빗방울은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방울방울 떨어지며 얼굴과 머리카락을 적셨다. 67대의 택시가 지나가고 줄을 섰던 승객들이 모두 떠났을 때
선경은 밤새 호텔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거리는 캄캄하고 택시는 끊겼다. 오유는 선경과 눈이 마주치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로컬 버스를 검색했다. 리스보아 호텔 정류장에 버스가 와요. 뛰어요. 잠깐이면 돼요. 오윤이 선경의 팔을 잡자 선경은 유리의 손을 잡았다. 셋은 얼굴에 비를 맞으며 밤거리를 달렸다.